자, 전해드린 대로 이제 먼저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한 지 42일 만에 활동을 조기 종료를 했습니다. 당내 주류 의원들 향한 이 희생 혁신안을 놓고 지도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이영환 위원장, 이 혁신이 출범 당시 자신에게 전권을 준다고 했던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다소 서운한 감정을 비치는 듯한 이런 발언도 했죠. 목소리를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일단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글쎄요, 발언 중에 여러 가지 웃음도, 허탈한 웃음도 좀 보이기도 했어요. 저 발언의 의미는 어떻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전권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다니요.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라는 생각도 깔려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일반으로 해석하는 대로 김기현 대표의 높은 수에 제가 당했네요,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도 정치 현실의 노편벽을 실감했다는 사실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본인과 인요한 씨 본인과 혁신위원들이 내세운 이상적인 접근이 정치 현실의 벽에서는 부딪히니까 무화되더라, 없던 일이 되더라. 예를 들면 국회 정치 일정 때문이라도 예산안이 통과 안 되고 국회가 진행 중인 마당에 당대표의 불출마를 끌어낸다든지 중진들의 험진 출마, 친윤들의 험지 출마론을 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둘이 만났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저런 논리로 설득했을 거다. 이것은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게 아니고 제가 책임지고 해낼 테니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이제 혁신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로 공관위의 시간이 되는 건데, 결국은 공관위에서 혁신위가 냈던 안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공관위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네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정치적 현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그러면 이뇨한 혁신위가 용두 3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이렇게 됐은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당시 출범에서 최대 이슈는 당정 관계였거든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건 일단 나라님이란 표현을 직접 인 위원장이 쓰면서 덮어두고 일단 놔두고 접어놓고 이걸 깔았어요. 그것도 이제 스타팅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었을 텐데, 진짜 문제는 혁신안 이후의 권고사항이었던 바로 문제 불출마, 이것이 굉장히 큰 그림이 아닌가요? 혁신이라면 혁신이고 판을 바꾸는 결정적인 거였는데 사전 정지 작업이나 마중물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훅쑥 들이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밀어붙였는데 사실 혼자만 얘기하고 메아리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심심유곡에서 소리를 질러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결국은 혼자 소리치다가 물러난 격이 돼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일각에서는요, 이게 김기현 제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후에 이게 지금 휘청이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김기현을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죠. 번 것은 시간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가장 우려했던 게 혁신위 내부에서 자, 우리 해산하겠다, 자체 해산한다. 그럼 당 지도부 물러나고 비대위로 넘어가는 게 혁신 같다라고 비대위 안을 던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6일 날 만나서도 시간을 달라, 내 혁신 의지를 믿어달라. 그래서 혁신의 의지, 변화의 의지를 믿겠다라고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시간을 벌었는데 또 한 번
그 주연은 역시 당의 주역은 대표고 인요한 혁신위는 조연, 핵심 조연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확인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완전하게 굳어졌느냐는 대목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앞으로 모든 시선은 김기현 대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말을 바꾸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계속 안 올라갈 경우에는 김 대표의 오롯이 책임 또는 시선은 그렇게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대목에서는 오히려 부담은 고스란히 안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글쎄 뭐 어떻게 보면 시간 벌기로 했다 치더라도 야당의 분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뭐 법원, 검찰 리스크 이런 게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다시 한번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소진이 있다. 다만 대표직은 유지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총선을 김기현 2기 체제로 갈 수 있다라고는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지휘하고 다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한동훈, 예. 원희룡 두 전직 장관이 전면에 부각되는 나서서 지휘하는 이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요. 공관위를 출범시켜서 혁신의 바톤을 이어받게 하겠다 이런 방침이죠. 혁신위가 관철시키지 못한 이 친윤 주류 희생론 과연 공관위가 그러면 이제는 추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공관위원장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거겠죠. 예. 이제 지금 보니까 윤심이 별로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당의 중진들 지도부가 윤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윤심의 어떤 작동 방법, 예. 윤심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느냐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예. 사전 정지 작업 그리고 마중물 예. 이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당 여권에서요. 분당을 해서 서로 이제 나가겠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그럼 와봐라 한번 붙어봐라. 거기가 이렇게 험지가 아니지 않느냐. 험지다 여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태희 전 비서실장 현재 교육감이죠. 예. 삼선을 할 때는 영남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분당 가부를 민주당이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당이 영남이 아니다라고 김병욱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박민식, 김은혜 두 사람의 분당을 놓고 혈투는 사실 여의도에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여기에 예. 이영 전 지금 현재 장관이죠. 아직 장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중석 이영 장관까지 끼어들면서 이게 사실 혁신위에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실패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뭔가 좀 방향이나 성과가 있었다면 예. 이렇게 용산 출신이나 강요 출신들이 분당을 놓고 혈전을 벌이는 이런 꼴사나운 모습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대통령의 위상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에서 이 분당을 문제는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와 공천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이라서 비명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 것도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일치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나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말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프랭카드 펼치고 죽여버리겠다. 당에서 나가라. 그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1년 전에 규정을 바꿔라 라고 얘기한 것을 바로 이렇게 코앞에서 봤고요. 자, 지금 직접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만 전대에서요.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 또 총선 때 현역 의원의 평가 감점 확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체제를 강화하고 비명계 학살의 사전 작업이다. 이런 표현을 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 예를 들어서 소통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확정을 해버렸어요. 저렇게. 이게 별로 지금 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크죠. 권리당원 문제는
사실 역사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영남 지역의 당원들이 아주 약한 상황에서 예. 영남 지역의 권리당원들에게 또 영남 지역의 대의원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겠다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바꿔버려서 결국은 권리당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반대를 예.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고요. 이 현역 평가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게 자의적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 뭐 항목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자의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천점만점이거든요. 예.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3분의 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걸 지금 그 비중을 다시 또 훌쩍 높여놨기 때문에 예. 자의적인 것을 더 힘을 실어주게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의 의문이 지금 자꾸 더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에서 그러니까 정성 평가, 그러니까 판단해서 하는 평가 항목을 늘렸다, 비중을 높였다. 이러니까 그 확률이 높아졌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이미 그 비중이 상당히 있는 데다가 그 비중의 비중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총선 직전에 공천룰을 바꾸는 것 당원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이재명 대표부터 뭐 김은경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지키게 하다 이런 지적 나왔는데 이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제기한 거 그러니까 김영애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걸 네. 당 대표보다 안 지키 직격을 했잖아요. 그게 홍영표 의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 되면 이재명 대표 아프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녹색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부결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가결됐고 하지만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기각됨으로써 정치 생명이 연장됐다는 부분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고 네. 제 눈에 띈 대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언한 의원들이 숫자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영표, 설훈, 전해철, 윤영찬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이른바 비명계들이 서서히 이제 공개적 석상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뭐 절박한 사정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김용 씨가 네. 5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게 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한테는 자극제가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이 가도 되는 거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검찰이 아직 살아있네라는 이게 환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통과됐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예. 통과된 비율을 보니까 370대 한 16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재명 당이긴 하지만 중앙위에서도 그래도 한 6대 4, 60 몇 대 30 몇 정도는 예.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서서히 생겼다는 게 민주당을 보는 제 눈에 띈 대목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공세 수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낙연 전 대표, 이 대표의 회동 여부에 사진 한 장 찍으면 의미가 없다. 뭐 지난번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애둘러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죠. 지금 옆에 나오신 신 의원도 이 대표가 그 사표를 가지고 나오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명락 회동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성은 어떤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회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돼야죠. 예. 어젠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 어젠다는 두 가지라고 예시당초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는 도덕성 문제고요. 하나는 당내 민주화인데 도덕성 문제는 지금 11월 30일에 있었던 김용 재판에서 이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에 사전 예비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왔고요. 예. 정치자금 문제 그리고 광주 지역에 뿌린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김인섭 그 백현동 사건의 이 주모자죠. 예, 떴다방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이분 그 재판이 곧 나옵니다. 1월 초나 중순에는 나오는데 예. 이건 백현동의 사전 예비 판결일 거고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유포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1월 30일 날 굉장히 심각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심일 뿐이고라고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뭐 사전 예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대장동하고 이제 앞으로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태도 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태도 표명을 가지고 당내에서 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방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당내 민주주의인데 예. 지금 이게 공천 작업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 공천에 관여하는 사람이나 기구의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 신뢰가 안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젠다를 가지고 해야지 계속 공천권을 가지고 예. 이 당내에 어떻게 보면 괴이한 고요를 예.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예.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어젠다를 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은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대화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낙연의 탈당이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 탈당이 아닌 분당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또 이원욱 의원, 삼총리 신당을 가정하면서 그게 진짜 민주당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른바 개딸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요? 그 만약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게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게 주목됐잖아요. 예. 이원욱 의원의 전원이긴 하지만 예.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 모습을 보이다, 현재 민주당. 그리고 비주류가 완전 무시된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정세균, 김부겸, 우리 이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여기에다가 멀리는 또 손학규 전 대표가 있고, 이런 식이라면 원로 그룹이 당의 주류를 지켜온 그룹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확산된다면 예.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의 말 가운데 사실은 가정법을 썼습니다만 이 세 명이 연대가 해서 사실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게 진짜 민주당이고, 예. 그럼 이재명의 민주당은 개딸들의 당으로 남게 된다. 이 대목은 아픈 대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가정법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당내 비주류의 시각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이런 상황에 총선 낙관론을 펼친 분도 있습니다. 전 정부 당시 20년 집권론을 주장했던 이해찬 상임고문인데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거기서 50개만 먹어도 60개만 먹어도 144석 되는 거 아닙니까? 70개를 먹으면 154석 되는 거잖아요. 단독과반수를 넘기느냐 아니면 지하철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을 말하는 겁니까? 희망이긴 한데 저는 저분이 저런 식으로 아직도 살아있고 하는 느낌이 들고, 말하는 근거를 따져보면 나름 계산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는 30개 먹는다. 네. 부울경에서는 7개만 먹어도 된다. 그다음에 충청에서는 지금 22개인데 5개 놓친다 치더라도 세개 지역 합쳐면은 84개다. 수도권에서 얼마냐? 현재 120개인데 30석을 뺏기더라도 우리 70석만 되더라도 그래서 154석이 되는 나름 분석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구나. 선거 전략가인 거는 맞다. 본인의 희망도 깔려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은 배후가 이해찬 전 대표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죠. 알겠습니다. 낙관론에 경계하는 당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한다?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실제 저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입으로 발설하는 것은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해찬 전 대표의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걸 입에 담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야를 넘나들면서 새몰이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전 대표의 포부와 달리요, 연대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 제3지대 인사들 대부분이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신당의 주제가라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추천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 내용을 빗대서 겨냥을 한 겁니다. 이태희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주 앞으로 다가온 27일 창당 시한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시에는 제가 신당 또는 탈당 후 창당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공개 토론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연대 상대로 언급했던 야권 인사들은 이준석 신당의 실체에 의문을 표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양양자 의원은 실체가 불분명해 함께할 수 있을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만남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이준석 신당 주제가로 추천했습니다. 찾아보시면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 예.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의 모습이 이 전 대표와 어울린다는 의미의 발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연대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손사래를 치고 있어요. 27일 창당한다고 그러는데 가능성은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입니까? 깔려 있죠. 그러니까 깔려 있습니까? 기대한 만큼의 변화가 없으면 27일 날 탈당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근데 지가 계속 뭐 전제 조건을 많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로부터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변화를 할 수 있다. 같이 하자는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제주도를 찾아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원하는 겁니까? 말은 뭐 알겠는데 예. 이게 지금 일관성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예. 헷갈리는 이 메시지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방금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주제가로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 표범을 추천하게 했어요.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당내 핵심 그리고 대통령실, 대통령을 향해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못 만드니까 만들지 못할 거니까 너무 높은 값을 쳐주지 말라. 정치적 비중을 두지 말아 달라는 건데 글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지언정 보십시오. 적어도 수도권에 지금 핵심은 수도권 중도 청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격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당을 만들게 되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냐 지고 싶으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저렇게 비아냥거린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한번 짚어보죠. 이분의 이야기가 갑자기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지사, 안희정 지사죠. 이 최근 지지자들과 함께 1박 2일 모임을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안전지사가 최근 정치인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복귀를 위한 시동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귀까지는 뭐 굉장히 험난한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안전지사의 지지자들이 문제가 됐던 그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끈끈하게 지금도 모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근데 복귀는 아직은 그렇게 시점이나 과정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지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지자들은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 글도 남기고 있죠. 안 전 지사가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게 2차 가해를 증폭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차 가해라는 표현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년 6개월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확정 판결 받아서 다 감옥 생활하고 겨우 작년에 8월 달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나왔고 그러면 본인이 나는 결백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마당에 뭔가 2차 가해라는 말은 저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쉽게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거는 맞지만 본인 잘못이 했으니까 하지만 평생을 또 저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숨어 지내야 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또 어떤 피해 여성과 이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니까 그런 거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2차 가해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신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당연하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